제가 보통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뭐 강연하거나 이러는 걸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데, 기피하는데, 이런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우선 권례에, 관내에 학자가 있는데 한번 찾아뵙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서장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직접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글씨를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써드렸는데 그거를 저렇게 아름답게 벽에다가 걸어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 구경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기꺼이 제가 여기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이렇게 눈이 충혈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서 있기가 참 죄송할 정도로 제가 건강에 굉장히 신경 쓰고 사는데, 워낙 생활이 치밀하게 살다 보니까 저술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그냥 이렇게 핏줄이 터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 국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도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도 어떤 의미로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솔직한 얘기를 좀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혹시 말씀이 조금 크리티컬하거나 그래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인 긍정적인 맥락에서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천안에서 저는 컸거든요. 충남 천안에서. 여기 천안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집이 일제시대 때부터 거기 유명한 광제병원이라고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막말로 뭐 일제시대 때 큰 병원이면 진짜 권례에서 읍내에서 최고 부잣집이죠. 근데 광제병원이라고 유명한 병원인데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아시잖아요. 그 양반이 씨알 농장을 천안에서 했어요. 우리 집. 그러니까는 뭐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많이 지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집에도 그 양반이 이제 농장을 해가지고 복숭아 같은 걸 따면은 지게에다가 아들을 시켜가지고 지게에다 치고 우리 집에 이렇게 갖고 오면 제가 뵐 때 참 잘생긴 할아버지다. 어렸을 때 그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양반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양반 집회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기를 잘했는데, 이 양반이 일제시대 때부터 그 순사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이 양반이 어느 강연을 하는데 나는 내 자식 중에서는 절대 경찰은 나오지 말라고 내 유언을 우리 가훈으로 남기겠다. 근데 어릴 때라도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좀 이해는 가는데 저거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아무리 경찰한테 당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경찰도 변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내 자손 중에 경찰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유언을 한다면은 그럼 우리나라 결국 그 경찰은 누가 할 것인가? 어린 마음에도 저거는 좀 틀린 얘기다. 그건 도대체 틀린 얘기다. 근사하게 들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문시 되게.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만큼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당시만 해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날 경찰의 이미지라는 거 제가 이제 충격받은 얘기들을 조금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경찰의 이미지 변화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착 과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그 어릴 때만 해도 그 이제 그 양반 얘기 말대로 어릴 때 애가 울면은 무조건 그랬거든요. 길거리에서도 야 너 순사 온다 순사 온다 뚝 순사 온다 뚝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에도 누구 길거리에서 와서 애들 울면 순사 온다 뚝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순사가 그 일제시대 때 순사가 무서운 것이었느냐 하는 거를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사실은 그 전통적으로도 우리 조선 사회에서 경찰에 해당되는 것은 찾을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든 의금부라든가 뭐 형조라든가 뭐 이게 좀 뭐 왕권의 강화를 위한 거고 지금 우리 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대민 봉사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의 개념은 찾을 수가 없으나 가장 비슷한 거로서는 이 동반 벼슬에는 없고 서반 벼슬에 그러니까 무관으로 속해 있죠. 거기에 포총이라고 이제 포도총이라는 게 포도총이잖아요. 이게 도둑을 잡는다. 그래서 이게 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이게 서울에 좌포청, 우포청 해가지고 두 개가 있었거든요. 좌포청이 우포청이 여기 순화동에 있고 어디 정선동에 있고 이런 식으로 양쪽에 있었는데 경국대전에 보면은 포도청이라는 게 없어요. 속대전에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포도청도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아마 조선 초기에는 도둑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결국은 포도청이 가장 역사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는 연산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 이유가 있죠. 우위의 놈이 개판이면 도둑이 더 많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정치가 잘못되면은 도둑이 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예를 들면 연산군만 해도 궁궐에 장학원 소속의 기녀가 150명이 원래 있었거든요. 국내에 이제 행사하고 이러면은 기녀들이 이렇게 음악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춤도 추고. 근데 그거를 연산군이 자그만치 300명 이렇게 늘려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2,000명까지 상주시켜요, 권례. 2,000명까지. 그러다가 1만 명까지 그걸 늘리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흥청망청 그럴 때 흥청이라는 게 옛날에 이 흥하흥처에다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연산군 때 1만 흥청이라는 말이 유행하거든요. 연산군이 나중에 폐위되고 이제 강화도 교동으로 이렇게 가마 타고 가잖아요. 근데 이미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절대 왕권을 누리던 사람이 가마 위에 둘이서 이렇게 타고 두 사람이 하는 요 가마에다 가려지진 않잖아요. 가마가 옛날 가마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거기다가 찌그러진 삿갓 하나 이렇게 누르고 얼굴도 못 뜨고 이러고 가요. 그 강화도로 가는 모습이 그게 실록에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종로를 도남문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국민들이 1만 흥청 다 어디 두고 저 하늘끈 뒤따라 가는 거 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야유를 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포청이 저랬는데 이것이 좌포청, 우포청이 이게 변한 것이 1894년 갑오경장 때 이걸 합해서 경무청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이 경무청을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일본 경찰이 된 거죠. 우리 경찰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식민 통치를 위한 경찰이지, 이건 대민봉사라는 차원의 이건 다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미 군정기로 들어가고, 미 군정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것이 경무부로 됐잖아요. 경무부로 됐다가 그게 이제 48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 수립이 되면서 치안국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74년에 치안본부로 됐다가 지금 이제 경찰청으로 1992년에 경찰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간단하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역사를 본다면은 제가 하여튼 그 성장기만 해도 경찰에 대한 이미지라는 거는 상당히 공포스러웠죠. 공포스러웠고, 그래서 제가 이제 1972년에 대만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대만 대학에서 학위를 끝내고 제가 동경대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1974년에 제가 동경대학을 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그때는 동경대학 요새같이 유학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도전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하여튼 일본에 가서 불과 4개월 만에 시험에 합격하고 동경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일본 사람한테 제일 먼저 놀란 게 경찰의 모습이었다고요. 경찰이 길거리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청순한 소년 같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미지가 나는 일본 가면은 경찰이 무서울 줄 알았는데, 그 경찰 순사라는 개념만 있었는데, 그렇게 친절하고 어떤 의미에서 부드럽게 보이고, 국민들이 아무도, 지금도 중국에 가면 말이죠, 공안이 떴다 그러면 다 도망가느라고 볼일 못 보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경찰이 옆에 있으면은 사람들 다 피해 갔거든요. 근데 일본에 그때 제가 유학을 가니까는 뭐 누구나 그냥 경찰이 있는데 그 앞을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게 이렇게 신기하게 보였다고요. 74년에 우리 감각만 해도. 근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 그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중국에서는 지금도 경찰만 보이면 뜨끔하는데, 공안만, 그러니까 그 경찰이란 말이 사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고, 중국 사람들은 공안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안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대만에서는 일본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 누구든지 경찰만 보면 안심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 경찰 보면 이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사람들은 경찰만 보면 위험하다가도 안심해요. 지금 그렇게 변했다고요. 이 변화는 내가 뭐 여기 와서 뭘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해드리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안에, 내 인생 안에 이런 거대한 변화라는 거는,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 경찰이 얼마나 노력을 했냐. 얼마나 노력을 했나. 근데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말해, 우리 서장님 오셨을 때도 내가 한 얘기지만 좀 불만이 있다고요. 거꾸로. 이 경찰 그러면, 나는 경찰 그러면 좀 세야 된다고 보거든. 권위가 있고, 이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게 소셜 오더, 하나의 이 사회 질서라는 게 내가 보기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고 할 때 나는 두 개밖에 없다고 봐요.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축적해온 도덕의 관념입니다. 도덕의 가치. 그건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 있는 질서감이죠. 도덕. 그 무형의 도덕적 자산과 경찰밖에 없다 이거야. 그거 빼면 말이죠. 이거 개판되는 거야 지금. 완전히 이거는 케오스예요. 이거 혼돈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사회 실질적인 질서라는 거는 경찰과 사실은, 그러니까 무질서 할 때 우리가 부르는 게 경찰이라고. 질서 좀 달라.
그러니까 이 경찰과 그리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지켜가는 도덕적, 보이지 않는 도덕적 질서, 이것이 깨지면은 이건 이제 개판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찰계의 가장 큰 이슈가 4대 폭력을, 4대 악을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서, 성폭력, 학교폭력, 그 다음에 무슨, 가정파괴, 그 다음에 불량식품, 이런 거를 가지고 한데, 그냥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4대 악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우선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악이라는 게 말이야, 무슨, 이 사회에 거대한 네 개의 무슨 악한 바위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눈가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치워라. 이런 거는 간단하게 치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이 그건 치울 수 있습니다. 그건 치울 수 있는데, 악이라는 것은 무슨 실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악이라는 건 선의 반대인데, 어떨 때는 선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를 4대 폭력 그런 정도면 나는 봐주겠는데, 4대 악이라는 표현은 이건 우선 써서 될 말이 아니다. 더군다나 통치자의 입장에서. 왜? 이런 4대 악이 있다면 그 악의 책임이 통치자들 본인에 있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뿌리 뽑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찰은 이런 악이라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뿐이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정책 경찰자들이 아닌데 어떻게 뿌리를 뽑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게 무슨 이걸 빨리 뿌리 뽑아야 되는데 경찰이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승급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참으로 유치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철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이런 말을 쓸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그런 악이 있다면 사상가로서 내가 그만큼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 생기는 거지, 내 잘못이라고 생각되지 이게 저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공자가 말이죠, 당시에 그 개강자라고 하는 당시에 그 노나라의 최고의 실권자가 그때 도둑이 많이 끌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둑을 우려해가지고, 이 도둑이 너무 요새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공자를 불러다가 물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때 공자 대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도둑이 많이 끌어서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이거 공자님 대단한 우리 스승님이시니까 이거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네가 도둑질을 안 하면 모든 국민에게 돈을 주면서, 상을 주면서 도둑질하려도 안 할 것이다. 구자지불용 수상지불절이라고 했어요. 상을 주어도 도둑질 안 할 것이다. 절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확한 얘기죠. 우리 동양사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동양사상은 아주 고리타분한 쾌쾌묵은 사상으로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동양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레디컬하단 말이죠. 레디컬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 구조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를 공자한테 물었으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또 그 개강자가 물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이 정이라는 건, 이 같은 발음을 가지고 정이야, 그거는. 이게 바를 정자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만약에 자솔이 그대가 발음으로서 솔선수범을 보인다면 숙감부정, 누가 감히 부정한 짓을 하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사회의 문제는 뭔가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나는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님께도 바라는 것은 최소한 그 어려서부터 그런 높은 자리에서 성장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는 재임 기간에 뭐 돈을 와장창 벌어야겠다 라든가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고 싶다, 이런 부귀 권력에 대한 욕심은 없으실 분 아닙니까? 사실 성장 과정을 볼 때.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바른 정치를 하는 것이 본인의 소망이실 것이고, 그렇다면은 무언가 정말 우리 정치라는 것이 앞으로는 조년산의 정치 핵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뭐라 그러냐면 조년산의라고 그러거든요. 결국 정치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현명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리느냐.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많이 고용하고 그렇게 써서 그런 능력 있고 현명한 자들이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 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폭행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출전이 어디냐면 맹자에 나와요. 맹자에 나오는데 보면은 맹자가 얘기하기를 요즘 이 치자들이 말이죠. 그 국민들의 집을 헐어서 이 자기들 무슨 연못을 만들고 밭을 전부 메꿔가지고 지들 놀이터를 만들고 이 나쁜 짓을 하니까 결국은 사설과 폭행이 일어날 뿐이다. 국민들에게서 사설과 폭행이 일어날 뿐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보기에 이 4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이 가진 자들이 너무 이 사회에 대한 배려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좀 말이죠. 우리 동네만 해도, 간단한 하나의 작은 예만 해도, 사실 여기 앞에 이런 데 있는데 그 구멍가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구멍가게라는 건 진짜 좋은 거거든요. 동네 애들도 거기 가고 그게 커뮤니티 센터 노릇을 한단 말이야. 파출소 비슷한 역할을 했단 말이야. 구멍가게라는 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고 거기 이제 구멍가게 아저씨가 뭐 다 알고 꼬마들이 그게 공동체 윤리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가 있고 없고가. 그런데 그걸 전부 이 돈 많은 놈들이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그 몇십 년을 해온 그런 구멍가게 아저씨를 꼬셔가지고 뭐 우리가 이렇게 다 지원해주고 그럴 테니까 그 마트로 만들어라. 전부 꼬셔서 만들어 놓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마트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게. 마트만 해놓으면 우선 빚졌죠? 그리고 자기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마트 그 앞에 점원이 딱 그거 찍을 때 그게 그대로 본부로 다 들어갑니다. 다 입력돼가지고 하나도
자기가 사고 파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구조를 갖다가 뭐 60% 이상 처먹는다고요. 마트 본부에서. 그리고 그게 도저히 흑자 운영이 안 돼요. 이런 마트들 지금. 흑자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 우리 사회가 전부 시스템화돼 가면서 윤리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뭐 24시간 영업해라. 그럼 자기 마음대로 닫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아르바이트생들 써가지고 운영하고 이렇게 되니까 전부 비인간화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저는 그런 변화를 구멍가게가 마트로 변해서 아름답고 좋다. 이게 과연 근대화고 이게 과연 우리 민족이 갈 길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현합니다. 과거에 구멍가게가 마트보다는 분명히 더 우수한 제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부 마트로 만들고 있는 거는 대기업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그런 걸 하더라도 대기업이 만약 그런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자율적으로 그 점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좀 느슨한 방식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도와주면 좋은데 자기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희생물을 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에 지금 만연되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점점 공동체 윤리가 파괴되니까 그 부분을 경찰이 혼자 담당한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점점 이 폭력은 늘어나게 돼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운 걸 모르니까요. 무서운 걸 모르니까 참 그래서 제가 뭐 여기 긴 말씀을 드릴 것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장님 오셨을 적에 우연히 떠오른 게 준용 구절인데 지금 이 경찰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비한다면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들 들어오고 그런데 다 그래도 경찰관들이 그런데도 막상 뭐 하는 일이라는 건 사실 그 뒤치다거리 하는 일들 아니에요. 그 남이 집안에서도 뭐 형들이 뭐 귀찮은 일 있으면 다 네가 좀 해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근데 나는 막내로 컸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당하는데 네가 이거 뭐 다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뒤치다거리를 다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그 교통만 해도 그게 그야말로 그 사거리에서 그 매연이 그냥 거기서 몇 시간 누구나 한번 서 있어 보라 그러지 그거 견딜 일이 아니에요 그거. 근데 사실은 그런 사정이라는 거를 모른단 말이야. 국민들은 그냥 경찰 그러면 그저 그냥 봉사 물론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은 철저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이 사회의 모든 이런 그 뒤치다거리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저는 정말 가슴속 깊이 여러분들을 항상 위로하고 싶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장님 오셨을 때 써드린 그 문기도 뭐냐면은 경찰은 거기 이렇게 중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뭘 써드릴까 그러다가 경찰은 호문 여기 중용에 그 사실은 중용에 이게 순임금이 요순이라고 있잖아요. 순임금. 여러분들 순자하고 관련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잘하시네. 신하 신자를 썼잖아요. 근데 요임금이라는 이거 순임금이라는 이 성왕의 이름을 쓴다는 건
그 이순신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형제를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 아세요? 이순신의 형님은 요신이에요. 요민금, 예? 요자를 썼고, 그 다음에 순신이, 요신이, 그 다음에 우신이, 운임금, 그 다음에 탕신이. 이렇게 대단해요. 이순신 아버지가, 요 필동에 사신 분인데, 그러다가 애가 얼마 크다가 이 서울에서 그 당시 살 데가 안 된다 그러고서 그 유성룡이랑 같이 컸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아산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이 대단하죠. 근데 이 순임금이라는 분의 덕성을 표현하는 데 나온 게 뭐냐면 호문. 이 순임금은 항상 묻기를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물어서 배우는 거죠. 묻는다는 거는 배우는 거죠. 옛날에는 학문이라는 걸 배워서 묻는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문학이라고 그랬어요. 학문이라고 젊은 뭐 쓰라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학문이라는 게 이렇게 쓰더라고. 근데 이 학문이라는 건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배우는 거죠. 항상 묻는다. 그래서 호문. 그래서 내 경찰은 묻기를 좋아하고, 묻으면서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하나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순임금을 얘기해서 이 양반은 항상 묻기를 좋아하셨고, 그 다음에 호찰이연이라고 했어요. 여기 경찰에 찰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가까울 이자예요. 그래서 호찰이연이라고 그랬거든요. 높은 곳을 올라갈 때도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행원, 먼 곳을 갈 적에도 반드시 자이라.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시작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말이라는 게 우리가 주변에서 항상 있는 지나치기 쉬운 비근한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셨다. 그래서 글씨를 쓰다 보니까 호문이 호찰이 되니까 호자가 옆으로 겹치더라고. 그래서 좀 재미가 없다. 서도상으로. 그래서 요거를 심자로 바꿨어요. 저기 가보면. 그래서 깊게 살핀다. 지나치기 쉬운 비근한 말들을 경찰은 깊게 살펴라. 심찰이연이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인데 제가 기자가 또 겹치기 때문에 길은 요걸 뺐습니다. 빼도 되니까요. 이제 거기에 그 자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중이라는 게 이 육아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중이라는 건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 서양 사람들은 그냥 가운데로 알거든요. 가운데로. 그래서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용기란 무엇이냐? What is courage? 그러니까, courage라는 것은 temerity, 그리고 cowardice. 만용과 비겁의 가운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중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버트런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어떤 사람이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퇴임 연설을 하면서 자기는 중용을 걸어왔노라.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은 사람이지 하면서 나는 honesty와 dishonesty의 중용을 걸어왔다. 생각해보세요. 정직과 부정직의 중용을 걸어왔다면 그건 많이 헤쳐먹었다는 얘기지.
이런 중용이라는 건 중용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중용이라는 게 무엇의 가운데가 아니라고요. 야, 오늘 술을 이만큼 먹고, 근데 나는 안 먹는 것에 그냥 중용으로 먹겠다. 그건 중용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술 처먹는 거지. 네? 그 중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중용이란 말을 오해하지 말란 말이야. 이게 중용이라는 건 동양의 중용을 항상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집기양단, 모든 양극단을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집기라는 건 완전히 잡는다는 건 뭐냐면 그 극단적인 모든 상황을 다 파악을 해서 그 중을 민에게 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중이라는 건 이런 mathematical need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듣기 환중이라고 했거든요. 듣기 환중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장자는, 여기 장자를 말하는데, 환중이라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원의 중심 같은 게 중이란 말이에요.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그 가운데점. 그래야, 뭐라고, 응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무궁한 모든 사태에 응할 수 있다. 응무할 수 있다. 무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모든 사태에 응할 수 있는 가운데를 말한다는 거죠. 이게 중이라는 개념이에요. 동양 사람들의 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이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 여기 써놓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순임금급이 돼야 된다는 거지. 오늘날의 경찰에도 엘리트들이니까. 엘리트라는 건 뭐냐면 대인의 우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인의 우환이 없으면 그건 엘리트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오늘날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다 이렇게 이 사회에 어떤 복지와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이 모든 걸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엘리트들인데 이들은 결국 대인의 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맹자가 얘기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맹자가 말하는 유명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어떤 새끼가 나한테 폭행을 가해. 나를 아주 괴롭혀. 그러면은 먼저 내가 예의로 대해줬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항상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은 예의를 경찰관에서 지키는데 그냥 나한테 그냥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해. 그러면은 그럴 때 대인들은 항상 뭐해? 자기를 반성한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았나. 그래서 더 공경하게 애인하고 경인하는 자세로 대해주는데 이놈이 또 지랄하네. 그렇게 되면 3-4번이거든 항상. 그렇게 되면 맹자가 뭐라면 그 새끼는 개새끼다. 미친 새끼다. 네? 두 번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맹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놈은 개새끼다. 그러니까 그 개새끼한테 뭔 얘기를 물으랴. 거기다가 뭔 내가 인생의 시비를 가리랴. 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대인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인정을 하다가 저 개새끼들 저거는 그러니 그 개새끼하고 뭔 얘기를 하겠냐. 그렇잖아. 개하고 뭔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럴 때 뭐라고 한 말은 이 마에서 그 유명한 얘기. 그러기 때문에 시고로 군자는 유 종신지우나 무일조지 화냐. 군자라고 하는 것은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의 걱정은 있으나 하루아침의 근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자질에 대한 그 근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만약에 그러면 종신의 걱정이라는 건 뭐냐?
종신지우라는 건 뭐냐? 그것은 이런 것이다. 지금 순임금 얘기가 나와요. 순임금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다. 순이냐? 아 여기냐? 순임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런데 순임금은 천하에 저렇게 위대한 이름과 모금을 남겼는데 나는 시골에 촌놈으로 이렇게 꾀죄죄하게 되질 건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거 아니냐? 평생의 근심이라는 거 이런 거밖에 더 있겠냐, 사람이. 그러면서 하면서 그걸 걱정이 될 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가 순임금이 되면 된다. 명제가 바로 나와요. 네가 순임금이 되면 된다. 순임금이 하는 말을 하고 순임금이 행동하는 행동을 하면은 바로 그것이 대인의 근심이다. 그러니까 대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경찰의 덕성을 얘기한다면 나는 역시 우리나라의 경찰은 이제 대인의 마음을 갖는 수밖에 없다. 대인의 마음을 갖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여기 했지만 뭐냐면 이 중이라는 게 시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전 얘기를 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알아들으실 수 있죠? 이 시중이라는 말이라는 게 물론 모든 중이라는, 아까 환중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중이라는 거는 고정된 어떤 만용과 비겁의 중간이 용기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덕성을, 아까 들으면 악을 고정적으로 보더니 이것도 모든 덕성을 고정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기를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누구지? 그 사람 미생고라는 사람이 어떤 이쁜 여자하고 오후 5시에 다리에서 만나기로 아주 로man틱한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미리 가서 이제 그 다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려가지고 장마가 그냥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옛날 다리라는 게 나무 다리가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여기서 5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떠내려가서 죽었어요. 동양 보세요. 이게 무슨 그게 말이 되냐? 그럼 피해야지. 그러다가 개울 물이 건너가는데 이 여자가 여기 있으면 저쪽에서 소리치면서 그냥 아름답게 만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바보같이 자식이 여기 서가지고 그냥 그 5시 약속을 지킨다고 떠내려가 죽어서 우리가 미생고를 이 사람을 우리가 칭찬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문제는 시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에는 상황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항상 시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에 오늘 이런 지령이 내렸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 행동해야 할 게 뭐냐? 항상 시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너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이거를 써 드린 건데, 하여튼 저 복도에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오늘 이 강의에 충분한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모든 우리 경찰관들이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고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한번 말하면은 따라서 한번 재창을 하세요. 경찰은 호문이 심찰이연하고 집기양단하여 용중엄인한다. 대한민국 경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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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세! 감사합니다.